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비정형형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웹 크롤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 처리를 할 때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보다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 데이터로 만들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형형 그 데이터 분석에서요,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그 정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화되지 않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학생 혹은 학번 뭐 그다음에 그 학생의 주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미리 이제 우리가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 모델 구조를 갖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뭐 어떤 필드로 이름, 뭐 학번, 뭐 주소, 뭐 아니면 연락처 등등이 이렇게 그 정의된 데이터 규격을 갖고 있는데 비정형형 데이터는 그런 규격을 갖추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정형 데이터는 지금 그 미디어 시대에 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형태가 다르고 이제 정형화되지 않는 뭐 문서나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영상, 음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이나 아니면 어떤 저널, 그다음에 문서,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건강 기록, 그다음에 오디오나 뭐 영상, 비디오, 그다음에 뭐 아날로그 데이터,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 뭐 이메일 메시지, 요런 것들은 거의 다 뭐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웹페이지, 우리가 이제 크롤링을 하는 웹 크롤링을 하는 웹페이지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스 문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 위해서 비정형 데이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 그 정형화 데이터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요즘 그 회사들 이슈가 되고 있죠.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링을 굉장히 그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데이터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과 영상, 그 다음에 로그 파일 등등이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자를 진료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정보가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신체에 대한 그 사진 등등이 이제 이미지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과 영상이 같이 예를 들어 뭐 진료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 텍스트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의 실시간 대화 내용, 혹은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SMS, 그 다음에 이메일 메시지, 블로그,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게시하는 게시물, 그 다음에 어떤 전문 카페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전문 정보, 그 다음에 뉴스 기사 등이 이제 텍스트로 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인터넷 매체에서 업로딩되는 모든 사진과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과 영상은 그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음악 파일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등과 같은 동영상 전문 웹사이트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영상이나 뭐 UCC, 그 다음에 유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이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로그 파일이 있는데요. 이제 웹 로그,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인덱싱,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페이지 뷰에 대한 인덱싱, 그 다음에 웹상에서 모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검색한 그 흔적들이 있는 데이터 파일 등등이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웹상에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웹상에서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그 데이터가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형화된 데이터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 검색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검색된 데이터를 본다면 그 사람의 뭐 관심 분야 등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접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관심 분야가 뭐 뉴스나 아니면 동영상 이런 것들로 그 표출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우리가 IT를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같지 않게 불규칙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규칙한 정도에 따라서요, 반정형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MySQL, 그 다음에 뭐 오라클 등등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형태의 데이터 테이블로 조직된 데이터 모델의 정형적 구조를 따르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요소를 분리해서 데이터 내 레코드와 필드의 계층 구조가 있게 하는 태그 혹은 마커를 포함하는 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는 이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속성들을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서로 묶을 수 있고 다른 속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진 않지만 어떤 태그나 마커를 포함을 해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 클래스의 속성, 어트리뷰트를 묶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반정형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정형 데이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비고 혹은 메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형화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할 때 뭐 끝에 하고 싶은 말, 뭐 건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반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반정형 데이터가 형태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정형 데이터를 어떤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마크어 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EDI 등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죠. 여기서 마크어 번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HTML입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의 그 어떤 태그나 마커로 구성된 그런 언어죠. 그거를 마커 번호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마커 번호 중에 이제 XML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인데요. 데이터 구조랑 이제 데이터를 이제 스스로 기술하는 수단을 가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마크업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적 수준에서 이제 그 구조적 엄격함이 못 미치는 이상 이걸 굉장히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그 전에는 자바 언어 혹은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웹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웹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이제 마크업 언어가 나오면서 좀 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능적 수준이라는 건 이제 문법이 있는 언어에서 그 문법에 대해서 문법이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 엄격함. 그러니까 그 문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기능적 수준, 내가 지금 어떤 지식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을 몰라도 그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아주 엄격한 요소 구조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요소 구조와 데이터 형식 혹은 인간 중심 흐름 및 이제 계층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성 있는 구조로 이제 언급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XML 언어는 이제 마크업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타이틀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 이렇게 나오고 뭐 그림도 이렇게 낼 수 있고 그렇게 계층 구조로 그 다음에 계층 구조로 첫 레벨, 둘째 레벨 그거에 대해서 뭐 셋째 레벨 이렇게 해서 요것을 이제 계층 구조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그 데이터형이나 예를 들어 뭐 그게 문자형이나 숫자형이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주 자유롭게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요것을 그 언어를 마크업 언어가 이제 구현을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제 아주 유연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마크업 언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마이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할 때 아주 정형화된 데이터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텐데 빅데이터 환경,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 환경에서 이제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데이터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80%가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마이닝 할 것인가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마이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R 같은 언어겠죠. 그래서 통계 기반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서 의미 있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다 뷰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좀 많이 쓰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랑 데이터 사이에 이제 숨겨진 관계,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경향 등을 추출을 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정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 기반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오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그 데이터를 오퍼레이션을 해서 의미 있게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에 숨겨진 관계 혹은 패턴, 경향 등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탐색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서치 과정에서는 이제 먼저 쿼리,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집합 변사. 클래스를 만들려면, 우리 이제 과를 만들듯이 클래스를 만들려면 세트 변사, 집합 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데이터를 한 번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출해야 되니까 재규 요출을 하게 됩니다. 리커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팽창 등의 재기 혹은 팽창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통계와 분배, 특징 선택,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군집화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분류 편집, 시각화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입력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그걸 이해를 하고 출력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유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정유회사인데, 정유회사의 자원은, 기초적인 리소스는 석유가 되겠죠. 그리고 석유를 가공을 해서, 원유를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석유를 출력을 해서 어떤 재원을 마련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석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마이닝을 해서 결과물,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재원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전에는 예를 들어 세계 100대 기업, 그러면 무슨 어떤 뭐 오일 회사나 뭐 이렇게 뭐 생산 회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그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그러면 경영이 안 좋아져서, 예를 들어 뭐, 좀 회사를 그만한다거나 그러나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회사들은, 예를 들어 석유 회사라 그러면 원유는 그냥 생산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재원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순위가 떨어지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원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만한 회사, G로 시작하는 검색회사, N으로 시작하는 검색회사 등등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과 마이닝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재원이 되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경향,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분류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석유처럼 정제된, 원유를 정제하듯이 정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요, 일정한 이제 기준이 적용된 범위에서 부분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정형 데이터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어서요,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웹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 소셜 네트워크의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서 제품에 반영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강화학습, 머신러닝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가져와서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어떤 그 결과를 내서 그 결과가 점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아니면 그 미래 예측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텍스트를 정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정형화하는 방법은요, 어떤 텍스트 문장이 있을 때 주요 단어 등의 추출 등 이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로 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 애정 소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어떤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추출 등 정제 과정을 거쳐서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키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태그, 서치를 해서 그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해서 태그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아주 그 상위 수준으로 그 고도의 텍스트 마이닝 기반 정형화를 위해서 텍스트 속 단어와 스피치의 한 부분이 대응되게 그렇게 태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최근에 빅데이터는 그 기존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던 시스템들인 ERP, SCM, CRM, MES 등 이제 관계형의 그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그다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제 ESG가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앞에서 또 설명을 했었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매일 무수히 이제 많은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이제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 단위로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그 엄청난 그 양의 데이터가 지금 그 읽혀지고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그 어떻게 분석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냐라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텍스트나 혹은 이미지, 동영상을 그 자동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만약에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파악해서 여러 분야, 그러니까 정치, 행정, 외교, 안보, 그다음에 홍보, 그 각종 이제 비즈니스 전략 같은 것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일부분에서 계속 그 어떤 그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되는 일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엄청나게 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답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그 중에 일부분 혹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 있지는 않고 작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분석을 이제 수행하다 보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보다는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 혹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 매일 그 생산되고 있는 그 엄청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계속 그 발전해서 그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SNS와 뉴스 데이터 등 수집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적인 언어가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대부분 이제 상용화된 라이센스 등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인 혹은 대학생, 대학원생 등의 연구자 등이 이제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픈 소스인 R과 자바를 활용해서 어떤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데이터랑 이제 뉴스 데이터 등을 크롤링,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에서는 이제 R과 자바를 이용해서 데이터 크롤링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이제 그 내추럴 랭귀지죠. 인간의 이제 그 언어로서 이루어진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들을 자연어 처리. 요즘 굉장히 많이 어떤 그 이슈가 되고 굉장히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굉장히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어 처리 보면 TTS도 있고요, 텍스트 투 스피치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자동 번역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이제 이용이 되고요. 대규모 문서에서 이제 정보를 추출하거나 그다음에 연계성을 파악하거나 혹은 분류 혹은 군집화 요약 등 데이터가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기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 마이닝은 기존의 통계 분석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분석, 텍스트 아날리틱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로서 지식 발견, 널리지 디스커버리 인 텍스추얼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문서 마이닝, 도큐멘트 마이닝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대규모의 텍스트에서 이제 고품질의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요건 이제 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많은 그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고품질의 정보를 얻는, 그러니까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또는 텍스트 분석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혹은 텍스트 분석 혹은 데이터 마이닝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품질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패턴 학습 등의 수단, 우리가 이제 통계를 통해서 패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단을 통해서 패턴과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이제 도출이 되고요.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일반적으로 입력된 텍스트를 정형화를 한 다음에 정형화 데이터 내에서 패턴을 추출한 후에 그거에 대한 이제 출력을 우리가 분석, 평가를 하고 번역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정형화는 입력 텍스트를 파싱, 그러니까 어떤 그 추출하는 거, 자르는 거죠. 파싱 할 때 추출되는 그 언어적 특징은 추가시키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제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화된 구조 속에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학교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조사 같은 건 빼는 것이겠죠. 뭐 학교 공부,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왔다. 그러면 학교 공부 집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 7시에 집에 왔다. 그러면 학교, 공부, 집, 7시 이런 식으로 정형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여러 종류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지식, 그러니까 그 고품질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마이닝 혹은 데이터 마이닝 혹은 텍스트 분석, 그 목적은 비정형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 혹은 반정형 데이터를 처리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고차원적이고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것, 이것을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형화는 이제 입력 텍스트를 파싱, 추출할 때 추출되는 언어적 특징은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화된 구조 속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파싱을 해서 정형화 데이터로 만든다 하면 그 다음에 그 80%가 되는 것이 정형화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을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입력이 됐고 출력이 되겠죠. 자, 그 사이에 한번 프로세싱 하는 처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소스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전 처리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일일이 보면서 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고품질의 분석을 통해서 전 처리를 통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 그거를 출력을 해서 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정형화시키는 그런 게 텍스트 마이닝 혹은 데이터 마이닝 혹은 텍스트 분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리 과정에서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단계, 처리에서 먼저 준비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는 이제 입력되는 아니면 우리가 서치한 여러 가지 텍스트 문서의 데이터들을 문제 범위에 적절한 것으로 확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날씨 데이터, 그러면 날씨에 대한 것을 가져와야 되겠죠. 1번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문제 범위에 적절한 것으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처리 과정에서 조직화된 텍스트들을 정형화된 표현 양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와 전 처리가 끝났으면 이제 난리지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 추출의 그 단계에서는 정형 데이터에서의 그 의미 있는 패턴이나 관계와 같은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류,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개념 및 개체 추출, 그 다음에 세분화된 분류 체계의 생산, 그 다음에 심리 분석, 문서 요약, 개체 관계 모델링을 지식 추출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 방법과 그 다음에 정보 검색,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용어 및 정보 추출과 같은 특징 추출, 그 다음에 문서의 분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군집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데이터의 연결 분석 등의 기법들이 결합된 것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보 검색 기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축적해서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정보 검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 우리가 이제 정보를 검색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정보는 수치 정보, 사실 정보, 그 다음에 문서 정보, 서지 정보, 그 다음에 그림 정보, 음성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멀티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그 본문 검색, 그 다음에 화상, 음성, 뭐 화학식 이런 것들의 검색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각광받고 있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법,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기법은 이제 우리가 인간들의 그 의사소통 언어를 처리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언어에 있어서 이제 그 어휘, 구문, 그다음에 의미에 관한 지식을 사용해서 문어를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휘, 구문, 의미에 관한 지식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음성에서 발생되는 그 어떤 애매모호를 비롯한 음성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구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자연어 처리는 이제 자연어 이해, 그 다음에 자연어 생성, 그 다음에 기계 번역 질의응답 시스템, 그 다음에 전산 언어학, 음성 인식, 음성 이해, 그 다음에 정보 검색, 문서 분류, 텍스트 마이닝 등의 여러 분야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테리 윙고그레드의 여러 가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SHRDLU, 그 다음에 엘리자, GUS, 그 다음에 마지, 토플 등 여러 가지 이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엔진을 가지고, 이건 좀 엔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엔진을 가지고 좀 앞으로 실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특징 추출 기법은 이제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문서로부터 이제 그 문서에 대한 대표적인 용어나 지식을 추출하는 기법이 그 특징 추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징 추출 기법은 이제 크게 용어 추출과 정보 추출이 있습니다. 자, 용어 추출 기법은 이제 구문 패턴이나 혹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을 해서 문서에서 출연한 용어를 가지고 빈도수 어느 정도가 나왔냐, 그 다음에 연관 정도에 따라서 대표 용어를 추출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형용사, 명사, 명사 혹은 전치사, 명사 등과 같은 구문 패턴이나 연관 분석에 의해서 추출된 후보 용어에 대해서 통계적 방법으로 대표 용어를 추출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범주화 기법은 문서 군집화라고도 부릅니다. 텍스트 범주화 기법은 규칙 기반, 그 다음에 기계학습 기법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분류 기법들로 여러 가지 K-에덱, 네이버 베이, 내추럴렛, 서포트 벡터 머신, PCA 등과 같이 여러 분류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고요. 기계학습 기법은 이제 문서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와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거의 핵심되는 분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군집화 기법은 이제 텍스트의 집단을 이제 내용의 유사도에 따라서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집단에 대해서 지속적인 세부적 분할의 경우에 구성된 텍스트를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계층적 텍스트로 군집화라고 합니다. 텍스트 군집화는 정보 검색 성능을 개선을 해서 검색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요. 불필요한 문서 조회를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연결 분석 기법은 상호적 연관관계를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요. 연결 분석을 통한 이제 자료 탐색은 데이터 이해를 통해서 데이터의 어떤 그룹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3절로 소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쓰고 있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SNS는 정말 어떤 자유로운 공간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에 대해서 자기 정보를 뭐 줄 수도 있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떤 뭐를 제품을 가져와서 어떤 그 사용을 하는 뭐 사용 방법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그 유행을 했죠. 언박싱. 이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사의 노트북을 하나 샀다고 하면 어떤 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혹은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비전이나 가치 등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공유를 하고, 뭐 텍스트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처럼 어떤 뭐 음성이나 데이터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디오로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혹은 교환할 수 있도록 이제 SNS가 지금은 거의 이제 그 사회적 관계가 됐죠. 그래서 이런 쌍방관계, 사회적 관계를 갖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죠. 페이스북 창시자도 이렇게 페이스북이 잘 될 거라고는 알지 못했죠. 원래 이제 페이스북 창시자가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의 어떤 전화번호를 이제 알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다는 뭐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것도 제 SNS 상에서 뭐 비대면으로 굉장히 잘 만들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지역이랑도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클랜드에 그 어떤 이렇게 비대면으로 구글 플러스 이용을 해서 같이 대학원생과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위터 혹은 마이크로 블로그도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도 이제 어떤 단방향보다는 일방적인 관계를 이제 서로 맺게 되면 이제 쌍방 관계가 되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같은 그 공동 분야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그 릴레이션십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 고품질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 그 소셜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소셜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개인 일상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이제 개인의 일상 정보가 연결된 그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리할 때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SNA라고 그 부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 우정, 연대감, 조직력, 성향 등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노드 A라는 사람이 있고 링크가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자, 우리가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정말 페이스북은 잘 돼 있죠. A의 친구, B의 친구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연결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까지의 소셜 네트워크가, 자,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현상이죠.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알 수도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천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노드, 요걸 이제 로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링크, 이렇게 연결된 사람을 링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노드는 뭐 우리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연결점은 예를 들어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링크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 그 어떤 네트워크 이론에 의해서 요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이고 인터넷도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 어떤 사람의 우정, 혹은 연대감, 조직력,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할 때 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구조, 그 다음에 어떤 강도, 예를 들어 뭐 친구, 뭐 아니면 뭐 일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어떤 노드에 대한 복잡도를 측정해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영향력이 있는 행위자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라고 치면 여기 뭐 영향력 있는 행위자, 블로그라고 치면 그 파워 블로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보면 여기서 노드는 점, 어떤 행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이 행위자가 중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겠죠. 아주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에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링크가 이제 많이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링크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각 노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뭐 둘이 친구 사이냐 아니면 뭐 부부 사이냐 등등이 되겠죠. 자, 이제 국외 동향인데요. 이제 국외에서는 사용자의 로그, 그 다음에 관심사,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트렌드를 이제 감지를 하고 브랜드를 이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감성을 분석을 하고 마케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어떤 구글 같은 데나 네이버 같은 데서 어떻게 좀 그 서비스가 더 좀 향상되고 고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분석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50대라고 해서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계절별 성향 혹은 그 사람의 취미에 대한 것.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취미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어떤 서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실시간 핫 이슈,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거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순위 및 순위 차트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슈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기간별 설정 및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소셜 미디어 분석에서 언어 분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검색하는 그런 검색어에 대해서 이제 기간별로 이제 소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연관어, 여러분 연관어 서비스 많이 알죠? 그 뭐 TV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관어 탐색 혹은 감성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소셜 매트릭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셜 매트릭스는 소셜 미디어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주별로 이제 급증한 키워드 순위를 제공을 하고요. 연관어 기반 탐색 건수를 제공하고 그
그 다음에 감성 기반의 연구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데이터의 그 처리, 구체적으로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웹 크롤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R 혹은 자바 혹은 파이썬, 웹 크롤링도 R이나 자바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할 때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지만 R과 자바로 웹 크롤링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